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작은 변화들이었죠. 아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건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두세 번씩 갈아입는다거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결혼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점 무뎌졌던 일상에 작은 활력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있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 중이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시계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깜빡했네. 오늘 엄마들이랑 약속 있었는데. 아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청바지에 티셔츠 정도만 입고 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회색 니트를 입었다가 또 벗었습니다. 마지막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하더군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지우고 다시 바르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되게 꾸미네. 아내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요즘 애들 교육 얘기도 좀 나누고. 아, 그래. 아이는? 학원 가는 날이잖아. 셔틀버스 타면 되니까 걱정 마. 네, 그랬죠. 수요일은 아이가 미술 학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학원차가 와서 데려가고 4시 반쯤 다시 데려다주는 스케줄이었어요. 아내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이상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코를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더군요.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온 뒤로는 더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제가 묻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서 좋았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이었죠. 아내는 평소 영수증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가계부도 쓰고 카드 사용 내역도 매달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런 아내가 영수증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간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자연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벤더 스파앤 테라피라는 상호 아래 결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2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커플 아로마 케어 90분 2인 기준이라고 쓰여 있었죠. 잠깐 커플?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오늘, 시간은 오후 2시 30분. 그리고 하단에 이벤트 안내 문구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예약 시 다음 방문 20% 할인.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설마. 아내가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으니까 여럿이서 함께 갔을 수도 있죠. 커플 코스라는 게 꼭 남녀 커플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인 기준 12만 원이라는 건 2명이서만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아내가 말한 건 엄마들이었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네이버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하고 예약해둔 건 아닌지, 아내랑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랑 둘이서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오늘 친구랑 마사지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정도는 말하지 않나요? 12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썼으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어디서 커피 마셨어? 아내가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 그냥 집 근처 카페. 당신도 아는 곳이야. 누구누구 만났는데? 은지 엄마, 수빈이 엄마. 그리고 준호 엄마도 왔었나? 아무튼 몇 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 프라이팬만 들여다보며 말했죠. 결혼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건 아내는 거짓말할 때 시선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높아져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그 영수증 생각만 났어요. 커플 아로마 케어. 2인 기준. 수요일. 저는 퇴근 후 그 마사지샵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이었어요. 간판도 깔끔하고 입구도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왔는데 커플 케어가 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커플 케어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나란히 있는 침대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는 코스라고 했어요. 주로 부부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친구끼리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성별 상관없이 누구든 가능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아내가 정말 친구랑 간 거라면 왜 그 이야기를 숨긴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각도라든지 메시지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예전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사이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마사지 샵이 아니었어요. 힐링 요가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발행한 회원권 결제 영수증이었죠. 3개월 회원권 35만 원. 아내가 요가를 시작했다고요? 제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운동 같은 거 시작했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좀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구나. 요가 등록하고 운동 시작했어. 언제부터? 응. 지난주부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2주 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의심할 만한 일인가? 아내가 마사지를 받거나 요가를 시작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그냥 제게 말하기 귀찮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아내가 그 모든 걸 숨기고 있다는 거였죠. 다음 주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전에 급한 미팅이 있다며 일찍 출근했다가 점심때쯤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두고 그 마사지 샵이 있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2시 10분, 2시 20분. 저는 계속 건물 입구를 지켜봤죠. 그리고 2시 25분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어 웃었고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저는 커피잔을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겠죠. 동네 지인이거나 아이 유치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왜 아내는 그 사람과 함께 커플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걸까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마음도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카페에서 2시간을 더 기다렸죠. 오후 4시 반쯤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고 남자는 아내에게 뭔가 말을 건네며 가볍게 팔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봐야 하나? 오늘 누구랑 마사지 받았어? 라고? 그럼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갔고 아내에게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죠. 아내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 좀 했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아내가 요즘 자주 나가는 핑계가 대부분 아이 친구 엄마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오랜만에 아이 수업 보고 싶어서라고 하자 반겼어요. 유치원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고 아빠는 저 포함해서 3명 정도였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 그날 아내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교실 뒤편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로 다가가 옆에 섰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남자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죠. 여기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슨 반이세요? 아, 저희 아이 새싹반이에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싹반. 우리 아이와 같은 반이었어요. 아, 저희 아이도 새싹반이에요. 그래요? 반갑네요. 저는 지훈이 아빠예요. 지훈.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죠. 우리 반에 지훈이라는 애 있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훈이. 우리 애랑 친한 애. 지훈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어요. 글쎄 잘 모르는데. 별로 안 나오잖아. 오늘 봤는데. 참관 수업에. 그래? 오랜만에 나왔나 보네. 아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듯 주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주 저는 회사 동료 중 같은 동네에 사는 김 대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대리님 아들도 우리 아이랑 같은 유치원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꿈나무반인데요. 혹시 새싹반의 지훈이라고 아빠가 자주 데려다 주는 애 아세요?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훈이요? 알죠. 그 집은 아빠가 재택근무하는 것 같던데요.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괜찮은 사람 같던데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최근에요? 네, 몇 달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와이프가 집 나갔다는 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남자. 재택근무로 시간이 자유로운 남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남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며 아내와 함께 나갔어요. 저는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죠.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아내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 생일이었어요. 예상대로였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쇼핑몰 광고나 유치원 공지 사항이었는데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힐링 요가 스튜디오였죠. 회원님,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커플 요가 수업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파트너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커플 요가. 수요일 오전 11시. 저는 그 메일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일들도 뒤졌어요. 지난달 그 전달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같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온 메일이 여러 통 있었어요. 모두 수요일 예약 확정 메일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아내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남자와 함께 요가를 받았던 겁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수요일에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 반 저는 그 요가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10시 50분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요가 매트를 든 채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지훈이 아빠도 나타났죠. 두 사람은 건물 입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자 남자가 웃었고 남자가 농담을 던지자 아내도 따라 웃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업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수업에 관심 있으세요? 커플 요가요. 제 친구가 다니고 있거든요. 같이 해보고 싶어서. 여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혹시 회원 이름 알려주시면 기록 확인해 드릴게요. 박수진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박수진 회원님.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수업 들으시죠? 지금 바로 2층 세미나실에서 수업 중이세요. 파트너는 고정인가요? 네, 커플 수업은 보통 고정 파트너로 진행돼요. 박수진 회원님은 민지훈 회원님이랑 함께 등록하셨네요. 3개월 회원권이시고요. 민지훈. 지훈이 아빠의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는 로비를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행 갔다가 마트 좀 들렀지. 왜? 아내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마사지샵 영수증, 커플 요가 예약 메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까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현재 가지고 계신 건 정황 증거들이에요. 물론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불륜을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3자의 목격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배우자를 다그치면 증거를 없애거나 더 조심하게 될 수 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아내의 휴대폰을 볼까? 하지만 요즘은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놓잖아요. 몰래 푸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는 공지가 왔어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아내도 신청했고요. 소풍 당일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고 학부모들도 각자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저는 일부러 아내와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죠. 아내는 다른 엄마들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민지훈도 보였습니다. 혼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학부모들은 따로 모여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민지훈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거리까지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고 민지훈이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톡 쳤어요. 친근한 제스처였죠. 너무 친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쟤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 같은 반수빈이 엄마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입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분이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이고, 남편분도 모르셨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좀 말이 많거든요. 둘이 자주 같이 다닌대요. 어디서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번 달 초에 마트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거 봤거든요. 카트도 같이 밀고. 수빈이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요.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는데 본인도 똑같이 하네요. 그 남자 전 부인이 바람을 폈다고요? 네, 제가 그쪽 동네 사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그 집 일이 꽤 시끄러웠대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나 뭐라나.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관심 있어 보이면 이상하니까요.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민지훈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카페에 들어갔죠. 거기엔 각종 정보와 소문들이 올라왔거든요. 민지훈으로 검색했더니 몇 개의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작년 것들이었어요.
새싹반 지훈이 부모님 이혼하셨대요. 지훈이 엄마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사 가셨대요. 그리고 더 오래된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이 엄마 요즘 안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는 건가?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충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민지훈의 전 부인이 작년 가을쯤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그 후 이혼 소식이 들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댓글에는 남자 문제 때문이라던데라는 추측성 발언도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저는 민지훈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명단에 주소가 나와 있었거든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특별히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차에서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민지훈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계단을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배신당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밖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수진 씨 맞으시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훈 전 아내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시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민지훈과 이혼했어요. 이유는 제 잘못이었죠.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바람을 피우기 전부터 민지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그게 무슨... 아내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민지훈이 작년 여름부터 어떤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이요.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요가 스튜디오에 결제 기록이 있어요. 커플 수업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마사지샵 이용 기록도 있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7월. 그때는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왜 이제 와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혹시 민지훈이 위자료를 안 주려고 제 잘못만 부각시킨 건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알게 됐죠. 이혼 후에도 민지훈이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녀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인했죠. 박수진 씨, 당신이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죠. 증거는 여기 다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상대가 외로워 보이면 접근해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마치 세상에서 자기만 이해해주는 것처럼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흘렀어요.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민지훈 전 부인이 남기고 간 서류들을 모두 가져갔죠.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그리고 제3자 목격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보하면 좋을 게 있어요.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같은 거요. 지금 증거들은 정황을 보여주지만 대화 내용이 있으면 관계의 성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고 몰래 볼 방법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소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급하게 들어가느라 거실 소파에 두고 갔더군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더니 지문 인식 화면이 떴죠. 아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지문을 찍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노트북이요. 예전에 메신저 자동 로그인을 해뒀던 게 기억났거든요. 다음 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사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실행됐고 메시지 목록이 펼쳐졌죠.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지훈파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방을 열자마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12일자 대화였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해요. 저도 좋았습니다. 수진 씨는 요가를 정말 잘하시네요. 에이, 칭찬 감사해요. 지훈 씨도 멋있었어요. 초반엔 이렇게 격식 있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변했어요. 8월 중순쯤부터는 이모티콘이 늘어나고 농담도 오가기 시작했죠. 9월에는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요. 맨날 일만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전 아내한테. 결국 이렇게 됐지만 미안해요. 제가 상처 건드린 것 같네요. 괜찮아요. 수진 씨랑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10월부터는 만나자는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다. 내일 아이 학원 보내고 시간 돼요? 네, 오후 2시쯤 괜찮아요. 그럼 지난번 그 카페에서 봐요. 거기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최근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수진 씨 옆에 있으면 제가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뭐 하는 걸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저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수십 장의 스크린샷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대화까지 모두 저장했죠.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 11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못 볼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보고 싶을 텐데. 저도요. 노트북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어요. 아내는 민지훈과 단순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영수증, 이메일 목격 진술서, 그리고 대화 캡처본까지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하고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배우자에게 3천만 원, 상간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이혼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유리할 겁니다. 준비하시죠.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아내와 민지훈 모두에게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밤 아내가 저를 찾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적으로? 당연하지. 내가 선택한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아내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한 건 들켰기 때문이지 진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잖아. 작년 7월부터였어. 거의 1년 반이야. 그건 1년 반 동안 나를 속였어. 매주 수요일마다 거짓말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갔지. 나한텐 은행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친구 관계였고 오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대부분 처음엔 부인하죠.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제가 돌보기로 했죠.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사위,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혼까지는 아니지 않니? 이미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치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빈이 엄마를 통해서였죠. 민지훈은 더 이상 유치원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도 곧 전학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회사 동료들도 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필요하면 휴가 써도 돼.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됐거든요.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아내와 민지훈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어요.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민지훈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판사님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저쪽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우정을 오해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대화 캡처본을 제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양측 모두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민지훈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거든요.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지훈의 전 부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또 같은 짓을 하게 둘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조금 있어야 해. 아빠랑 둘이 지내는 거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빠, 엄마가 아팠어? 왜? 엄마 얼굴이 슬퍼 보여. 아이를 재운 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은 조정이 결렬된 지 3주 뒤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내와 민지훈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더군요. 민지훈은 흰 셔츠에 회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양측의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는 게 명백합니다. 보고 싶다 옆에 있으면 숨 쉴 수 있다는 표현이 우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민지훈 씨와는 같은 처지의 학부모로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럼 왜 배우자에게 이 관계를 숨겼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받을까봐 그랬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가 재차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민지훈의 전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녀는 선서 후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지훈 씨의 행동 패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말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지훈은 외로워 보이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저와 이혼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였습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요. 커플 요가, 커플 마사지 같은 2인 코스를 이용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상대 측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현재 사건과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증언을 계속 듣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기일에는 유치원 학부모 증인이 출석했어요. 소풍날 저와 대화했던 수빈이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형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는 걸 봤고 4월에는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반적인 학부모 관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가깝게 붙어 앉아 있었고 민지훈 씨가 박수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기일에서 요가 스튜디오 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이 수업 중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커플 수강생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자주 쳐다보고 웃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다른 학부모 조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보통 친구끼리 오시는 분들은 어색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부나 연인 수강생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일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2주 뒤였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터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죠. 아이는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점점 적응해 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그건 아빠도 잘 모르겠어.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박수진은 정당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2023년 7월경부터 피고 민지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 박수진과 피고 민지훈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 박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 민지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아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훈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 박수진의 이혼을 인정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피고는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되 면접 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법원 복도 한쪽에 섰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어. 근데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알아. 나도 알아. 다만, 아이만큼은 자주 보게 해줘. 제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판결대로 하자. 월 2회. 그것도 아이가 원할 때만. 고마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지훈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한 달 뒤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아내 쪽에서 먼저 3천만 원이 들어왔고 민지훈 쪽에서도 3,500만 원이 입금됐죠. 총 6,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아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따로 모아뒀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업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방 출장이 많은 일이었지만 급여가 괜찮았어요.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대신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로 이동 신청을 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주 3일은 재택, 2일만 출근하는 스케줄이 됐죠. 아이는 새 학기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에 다니던 곳에 남아있기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는 금방 적응했어요. 친구도 사귀고 밝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판결 후 처음 보는 면접 교섭이었어요. 잘 지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은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그래, 다행이네. 아내는 아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3시간 뒤 돌아왔을 때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랑 놀이터 갔다 왔어. 재밌었어? 응.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연락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배고프지? 아빠가 저녁 만들어줄게. 좋아.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예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삶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아이는 새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낙엽을 주우며 놀았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하고 다시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씻기고 재우는 일. 혼자 하려니 생각보다 힘들었죠. 예전엔 아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끔은 친정 어머니께서 도와주러 오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죠. 힘들지?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죠. 수진이 그의 얘기 좀 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아이가 요즘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무슨 그림요? 가족 그림이요. 근데 항상 3명만 그려요. 아빠, 아이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종이 한쪽엔 저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반대편엔 여자 한 명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왜 따로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멀리 살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랑 얘기 좀 해보세요. 아직 어려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아이와 이불 속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며? 응. 왜 엄마를 따로 그렸어? 아이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 해서 아빠랑 헤어진 거 알아. 누가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어. 근데 나 알아.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 어른들의 문제는 복잡해. 내가 다 이해하긴 어려울 거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든 아빠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편 민지훈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대리를 통해서였죠. 그 사람 동네를 떠났대요. 어디로요? 경기도 어디라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때문에 빚도 생겼다던데. 지훈이는요? 친할머니가 키우신대요. 아버지가 돌볼 형편이 안 되니까. 민지훈도 결국 대가를 치른 겁니다. 직장도 잃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됐죠.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이 볼 수 있을까? 아이한테 물어볼게. 아이에게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보고 싶어. 토요일 아침 아내가 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화장기도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잘 지냈어? 응. 그냥. 아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도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 때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아빠, 진짜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아내는 현관에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간 좀 괜찮아?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이를 방으로 보낸 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왜?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 다들 내가 뭘 했는지 알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 알아보는 중이야. 많이 힘들겠네. 응. 근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한 일인데. 아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양육비. 이번 달 거. 판결문에 8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100만 원이네. 아이한테 쓰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엄마로서 당연한 거지.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에도 올게.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어요.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했죠.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적응하는 중이야.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지? 힘들긴 한데 할만해. 아이가 착해서 다행이야. 팀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무너졌을 거야.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평범한 저녁들이요. 그때는 그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더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훈의 전 부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판결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는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들이었어요. 민지우는 어떻게 됐대요? 글쎄요. 연락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박수진 씨는요? 양육비 보내고 한 달에 2번 아이 만나는 것 말고는 연락 없어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뭐가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애들 때문에 버티게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참석했죠.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 시간에 아이와 트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 그럼 우리 집에 걸어두자. 옆 테이블을 보니 엄마 아빠가 함께 온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도 그걸 봤는지 조용해졌어요. 아빠. 응? 나는 아빠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아이의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고마워. 아빠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집으로 돌아와 트리 장식을 벽에 걸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추억들까지 버릴 순 없다고. 좋았던 시간들은 좋았던 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이와 함께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저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새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민수라는 같은 반 아이였는데 집도 가까워서 자주 같이 놀았죠. 민수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민수 엄마가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편해졌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배웠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직이었어요. 하지만 출근 일수가 늘어나야 했고 업무 강도도 높아질 거라는 설명을 들었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을 생각한 끝에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나중에라도 기회는 올 테니까요. 봄방학 때 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둘이 떠난 첫 여행이었어요. 해변을 걸으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한 거지? 그럼 당연하지. 그럼 됐어.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조개 껍데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어요. 여행 중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생일 선물을 미리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이런 연락도 담담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가 있어. 돌아오면 받을게.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내. 응.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을 텐데 이젠 그냥 아이 엄마로서 연락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대부분 엄마들이었고 아빠는 저를 포함해 5명 정도였죠. 그중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 키워요. 힘드시죠? 네, 쉽진 않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같은 거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한부모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참석해 봤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 교육 정보도 얻고 서로의 경험도 나눴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위로가 됐습니다. 가을 운동회 날 아내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어색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달리기 1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아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운 감정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는 사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운동회가 끝나고 3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원했거든요. 맛있다.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같이 먹네. 아이는 행복해했지만 저와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필요한 대화만 했습니다. 아이 수학 학원 보낼까 하는데. 좋을 것 같아. 비용은 내가 보낼게. 양육비 외에 추가로. 응, 괜찮아.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양육비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아이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챙겨왔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민지훈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회사 동료가 말해줬죠. 그 사람 요즘 배달 일한대요. 경기도 어딘가에서. 아들은요? 계속 할머니가 키우신다던데. 주말에만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민지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아내처럼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트리를 꾸미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아내였죠. 상자를 열자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저한테 온 것이었어요. 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고 있어. 미안하고 고마워.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새해 소원 뭐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 너는? 나도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죠. 2월 어느 날 민지훈의 전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언젠가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아직은 상상도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이 전부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는 2학년이 됐고 키도 많이 컸어요. 이제 제 허리춤까지 왔습니다. 학교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 2분 다 오시나요?
다음 상담 때는 아니요, 저 혼자 키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전혀 티가 안 나요. 아이가 참 안정적이거든요. 그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이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원했던 거죠. 제가 당한 배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 그리고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분노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다음 주 아이 생일인데 같이 축하해줘도 될까? 아이한테 물어볼게. 아이에게 물으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도 오면 좋겠어. 그래, 그럼 같이 축하하자. 완벽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로는 남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을 걸으며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